오늘의 플러스, 관세에 덫에 빠진 세계 경제 하반기 판도를 전망해 봅니다.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단장님, 최근 들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크게 바뀌고 있는 배경부터 짚어주세요. 이게 일단 첫 번째는요. 일단 연준이 그러면은 여태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었던 이유부터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 연준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난 FOMC 때 이제 그 기자회견 때 나온 건데, 네. 이제 기자가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왜 두렵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 정부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거 어차피 일시적인데 뭐가 문제냐 이런 분위기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트럼프 행정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관세라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올해잖아요. 네. 관세를 예를 들어 올해 부과를 하면 예. 관세가 이제 내년까지는 영향을 줄 거지 않습니까? 예.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만 내년에 또 관세를 올리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일회성인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이거 어차피 일회성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라는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 얘기고, 네. 두 번째는 일기 트럼프 행정부 때 관세 그렇게 부과했는데도 큰 문제 없었다. 맞아요. 이게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건데, 파월 의장은 좀 이렇게 연준은 좀 보수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어본 거는, 아니 정부에서도 괜찮다면 왜 이렇게 난리야? 이제 이런 거였고, 파월 의장이 이제 조목조목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기 트럼프 행정부 때에 비해서 이번에 관세 적용하는 게 범위도 넓고요. 예. 전 세계에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깊이도 깊죠. 세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높은 관세율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관세의 부담이 생각보다 큰 거고요. 거기서 기자회견 때 했던 얘기 중에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일기 트럼프 행정부 때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때렸는데 건조기 가격도 같이 올랐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들이 이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편승을 하면은 마진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다른 제품의 가격도 끌어올리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걸 인식하면은 물가 상승을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심리가 만연해질 가능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 2018년도 17년도에는 네. 그때 당시 아마 교수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디플레이션이 걱정이었지, 예.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물가는 중력처럼 밑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관세 부과라는 것 때문에 중력 속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물가를, 네.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이게 끌어올리려고 해도 쉽게 주저앉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인플레이션이 벌써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넘은 게 4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은 중력이 위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갖다 위로 끌어올리는 이슈가 터지게 됐을 때는 2018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고, 네. 실제로 실효 관세로 부과되는 거는 이번에 8월 7일 날부터 이제 부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는 관세 있는 세상에서 살아보기라는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관세가 없을 때 또 관세가 약간 부과가 되더라도 관세 부과를 예고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재고를 많이 늘려놔서 예. 재고를 소진하면서 버틴 거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본 게임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관세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금부터는 지켜보면서 실질 효과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보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를 늦췄던 거예요. 네. 그런데 금리 인하를 늦췄던 배경 중에 하나는 물가가 이렇게 불안한데 성장은 그래도 양호하게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러니까 쇼킹이라는 게 맞는 거죠. 안 좋았나요? 예, 그렇죠. 굉장히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지난 2달 동안의 고용 지표를 갖다 확 하향 조정을 했는데, 예. 이 폭이 25만 건을 하향 조정합니다. 예. 그럼 월 단위 2달치가 25만 건이면 한 달에 한 12, 13만 건이 이제 하향 조정이 된 거잖아요. 물론 고용 지표가 기존 게 하향 조정된 경우는 여러 번 있었어요. 예. 근데 이번 건은 좀 그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는 뭔가 조작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BLS 담당자를 갖다가 국장을 해고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고용지표가 이런 식으로 크게 하향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쇼킹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물가는 불안하지만 고용은 그래도 나름 양호했기 때문에 물가에 초점을 맞추고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야 이랬던 건데, 네. 지금 고용이 워낙 크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 중에 원래 이제 월러 이사하고 보우먼 그 이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예. 트럼프 행정부와 온라인을 맞춰서.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조금 보수적이었던 편인데 이 보수파 중에서 실제로 이제 리사 쿡이라든지 메리 데일리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 인하를 갖다가 9월 달에는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코멘트를 했고 예. 매파 중에 이제 카시카리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 카시카리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이제는 보험적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번 고용 지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를 고민하는데 고용은 양호하다 이런 전제가 있었지만 고용도 불안하다 이러면서 그러면은 몇 번은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주장이 연준 내에서 좀 생기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스티브 미란을 갖다가 이제 임시 이사로 이제 이게 선임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사람이 더 금리 인하를 찬성하는 사람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FOMC 회의에 스티브 미란이 들어오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가신인데 이분이 예.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갖다 강하게 주장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얘기도 있고 자기가 가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겠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분 주장이 되게 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아무래도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트럼프 1기와는 달리 지금은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연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선 고용 관련한 통계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 이제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고 또 연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중에 새로 교체된 분이 뭔가 매파적인 분은 나가고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커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혹여나요. 네네. 트럼프가 사실 관세를 뭐 예를 들어 캐나다, 멕시코만 하더라도요. 네네. 25%로 합의했다라고 했는데 다시 35%로 또 올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혹여나 예. 내년에도 아니면 올 하반기에도 야 그거 합의 본 거 찢어 또 올리자 이래버리면 정말 난감한 거 아닌가요?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관세를 근데 내리는 것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얘기인 즉슨 오히려 만약 올리게 되면은 일시적인 거지만 오히려 연준의 주장을 더 강화시키는 그렇죠. 이제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근데 다만 미래를 갖다가 이 전제를 하고 가정을 예. 하고서 예측을 하는 거는 실제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움직이겠다고 하는 연준한테는 그런 전제를 깔고 가는 게 쉬운 케이스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네. 이제 뭐 연준에서 지금 방금 한 명도 교체가 됐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가신이나 다름없다 이런 네네.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연준에게 계속해서 금리 인하 좀 빨리 해라고 네네. 주장했던 분인데 네네. 이런 이사진의 교체 그래서 연준에서 자신의 입김이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환경들이 도래하면 네네. 그러면 트럼프는 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까지 더 크게 기대할 수 있으니 자기 하고자 하는 행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관세 정책 같은 경우가 지난 4월 달에 봤던 것처럼 관세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는 성장을 둔화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금리를 낮춰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관세율만큼 올라가니까 소비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근데 금리를 인하해주면 이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예.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요. 물가 부담은 없다. 그거는 연준이 말하는 허황된 생각일 뿐이다. 오히려 지금은 금리를 인하해서 성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트럼프만 비단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전 요즘 이분 코멘트는 자주 읽어봐요. 예. 꼼꼼히 읽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스마트해요. 이제 예. 주장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연준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비난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비난하는 게 뭐 트럼프 측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조목조목 주장을 이제 근거를 들어서 반박을 해요. 무슨 얘기하냐면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건 맞다. 그래서 파월 의장을 이제 해임하자라고 하는 게 예. 베센트가 그걸 트럼프를 말렸다고 해요. 예.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를 이해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연준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던져요. 뭐라고 하냐면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한다. 우리 리스펙트 하는데 근데 다만 연준이
과거의 어떤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다. 이번에 보면 다들 인플레이션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 부담은 없다. 네. 그래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거다. 네. 근데 이제 그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0.1% 정도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0.1% 소비자 물가 지수 올라와서 봐라 이게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 예.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자. 그게 관세로 인한 거냐? 참고로 지금 달러화 가치는 고점 대비해서 10% 빠졌다. 네. 달러가 10% 빠지잖아요. 네.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네. 그럼 물가에는 상승 요인이잖아요. 그럼 그 그렇죠. 0.1%가 관세로 인한 영향일까 아니면 달러 약세로 인한 영향일까? 나는 후자에 건다.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이게 관세로 인한 영향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멈춰야 될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냐? 연준은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병적으로 관세에 집착한다. 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네. 이렇게 비난해요. 저도 그 글 읽어보고 이거 어떻게 반박할까? 반박하기 되게 쉽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거 말고 여러 요인이 있다고 열어주면 이것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경제에서 사실 교수님도 워낙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뭐 때문에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라. 예.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그 베센트 재무장관보다도 좀 더 강한 사람이 이제 스티븐 미란이고요. 네. 이 스티븐 미란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에 이제 배석을 하게 되면서 압박하는 거는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겠네요. 참고로 작년도 그림을 보시면 작년도 9월 달에 연준이 50bp 그러니까 빅컷 금리 인하를 하거든요. 예. 근데 뭐가 있었냐면 9월에 금리 인하 하기 전에 예. 8월 달에 QCW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고용 지표를 연간으로 수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8월 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고용 지표를 지난 1년치를 수정을 하는데 고용 지표가 81.8만 개가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81.8만 개가 연간으로 줄면 12개월이잖아요. 예. 그럼 81.8을 12로 나누면 6만 7, 8천 건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월마다 6만 7천 건씩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81만 개가 과대 계상이 돼 있었던 거니까 고용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 좋게 생각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딱 얘기 나오면서 9월 달에 기준금리를 갖다가 50bp 빅컷 인하를 하고 네. 그다음에 11월, 12월에 연속으로 인하하면서 총 100bp 인하를 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약간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게 고용 지표가 하향 수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예, 그러면 이건 아무래도 9월 달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좀 높이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사실 물가 지표가 어떤 숫자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발되는 원인이 뭐냐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연준 위원들 입장에선 명목상에 보이는 물가 지표가 네. 2% 상단에 놓여진 게 4년이 넘었고 예. 그러다가 고물가 기조가 고착화돼 버리면 네네. 하는 우려들도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표들의 변화는 트럼프도 똑같이 볼 텐데 네네. 해석이야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요. 네네. 그럼 트럼프도 똑같이 물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트럼프는 물가보다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해줘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성장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성장을 하려면요. 이제 관세나 이런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려면 재정을 풀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재정 적자가 심하잖아요. 예. 이번에 OBBBA를 하면은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데 예. 연준이 금리 인하 안에서 시장 금리가 높게 적용이 되면 이자 부담이 크니까 이자 내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경기 부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파월 의장을 공격할 때 두 가지 포인트로 공격을 해요. 첫 번째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서 모기지 금리가 안 내려온다. 예. 그래서 주택 시장에서 주택 거래가 안 일어난다. 예. 이게 주택 거래가 안 일어나면은 사실 이 주택이라는 게 사실 집 사고 팔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리얼터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이게 주택에 대한 수리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파급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미국의 주택 거래가 확 죽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높은 모기지 금리인데 그거 연준 때문이야. 예. 이게 1번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이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데 파월 의장이 금리를 천천히 내려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몇천억 달러씩 더 부담을 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손해가 나는 거냐? 예. 이 파월 의장이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요, 성장이 다른 것보다 중요해요. 성장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파월 때문에 이게 나가질 못하니까 답답한 케이스죠. 예. 근데 이제 파월 회장이 이번 FOMC 때 이 두 가지를 다 반박해요. 예.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기자가 물어봐요. 저기 파월 회장님 당신이 금리 안 내려서 재정 적자가 커졌다는데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이자를 얼마나 부담하는지 이거는 연준의 관심 사항이 아닙니다. 딱 얘기를 해요. 그 두 번째는 금리 안 내려서 모기지 금리가 높아서 주택 거래 안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 회장이 얘기하는 게
모기지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시장금리가 더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박하기 어려워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그러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반박한다는 건 뭐냐면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도 어떤 걸로 나를 비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근데 다만 우리는 이런 주장으로 이걸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연준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연준도 트럼프 행정부의 그 압박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같이 이제 동시에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사실 연준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제가 잘 몰라서요. 이번에 스티브 미란 네네. 이분이 이제 선임돼서 들어갔는데 네. 이 한 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것도 트럼프와 결을 같이 하는 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정말 금리 기조 결정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한두 분 들어가는 걸로는 뭐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서 이제 영향을 주는 건 있는데요. 이제 이게 FOMC가 이틀 동안 진행이 되면서 예. 처음에 이제 연준의 스텝들이 있어요. 예. 이 뭐냐면 FOMC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파티서펀츠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파티서펀츠들 앞에서 이분들도 전문가, 예. 진짜 전문가인데 연준의 어떤 리서처들 있죠. 예. 이 스텝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딱 앞에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의제를 갖다 얘기하고 지금 경기 동향이나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현실을 갖다 다 설명을 해줘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파티서펀츠들이 그걸 보면서 서로 논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명 파티서펀츠가 뭐 썸 파티서펀츠, 뭐 모스 파티서펀츠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미란이 들어오는데 미란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원오브댐으로 들어온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예. 여러 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사람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연준 내 이사로 들어와가지고 연준 내에 있는 다른 이사들하고 FOMC 이전에 서로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실제로 이 연준의 FOMC 전에 네. 과거에 이제 버냉키 의장 회고록 같은 거 보면은 그 전에 다 다른 위원들 만나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 막 설득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스티브 미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사전 정지 작업도 할 뿐만 아니라 네. FOMC 회의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주장을 하겠죠. 예. 그럼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투표를 할 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9월 달에는 점도표를 찍잖아요. 네. 미라는 점도표를 어떻게 찍을 것 같으세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예. 아니 뭐 하나 갖고 이게 아니라 굉장히 어쩌면은 그 하나인데 네. 실제로 하나 이상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얼마를 줄지는 제가 정확하게 뭐 1.2명입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번 FOMC 때는 좀 이 스티브 미란이 들어가게 된다는 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로 네. 이제 아마 내년 초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임시로 일단 미란을 갖다 이제 투입을 하게 된 거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던 여러 요인들 있지 않습니까? 통계상의 여러 지표들, 그리고 이사진의 교체, 그리고 관세 부과 이후 여러 가지 거시 경제적인 변화의 흐름, 이런 걸 전부 다 감안했을 때 네네. 앞으로 연준의 금리 방향, 예. 많은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예상하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저는 올해 이제 금리를 한두 차례 인하할 거라고 보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세 차례를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세 차례를 하려면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참고로 작년에는요. 금리를 9, 11, 그다음에 12월에 세 번 다 내려줬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작년 8월 5일 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예. 한번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한번 되게 흔들린 적이 있어요. 예. 그걸 보면서 이제 나서서 움직였던 면이 있는데 만약 세 차례 인하가 나오려면은 경기 둔화와 함께 그 경기 둔화를 금융시장이 그대로 투영을 시키면서 예.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잖아요. 그럼 세 차례 인하의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이게 시장이 옛날보다 똑똑해져 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흔들리잖아요. 예. 그럼 금융시장이 갑자기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면 세 번 인하 해주겠네. 이 생각이 들면 다시 그래요? 올라와요 주가가. 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되게 미묘한 관계인데 애가 있는데 애가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네. 그 애는 뭘 하냐면은 아빠가 내가 울면은 사탕을 준다는 걸 알아요. 예. 그럼 이제 애가 우니까 아빠가 사탕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잖아요. 예. 그러면 아빠가 사탕 줄 걸 알고 있잖아요. 미리. 그렇죠. 그럼 울음을 그치고 웃고 있어요. 예. 그럼 아빠는 사탕을 주려는데 애가 웃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아빠가 좀 이렇게 놀랍지 않을까요? 그럼 사탕 줄 때 되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금리 인하를 하는데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예, 그렇게 금리 인하 방향을 좀 잡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금리죠. 네. 그럼 시장금리는 이 시장금리는 기대치 때문에 많이 내려왔다가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따라오면은 연준이 많이 안 따라와주면 다시 올라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폭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덜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혹여나 이제부터 관세가 이제 부과됐던 네. 효과가 본격화될 수도 있을 것 같긴 네, 그렇죠. 해요. 왜냐하면 관세 부과한다니까 다 선주문해서 다 땡겨서 사놓고 그렇죠. 그래서 재고 잔뜩 쌓아놨으니 지금까지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가격 인상 요인은 안 생겼고 반영 안 했다고 봐도 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을 텐데 네네. 이제는 그 재고도 이제 어느 정도 소진되거나 관세도 높은 수준이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이어져 왔으니 네네. 야, 이제 이러다가 갑자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관세 부과한 효과가 생기면 네. 그러면 금리는 낮췄다가 이거 도로 멈추거나 아니면 혹여나 네네. 다시 그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바뀔까 봐 걱정도 되는데 네. 이런 부담감까지 직면하게 되면 연준의 기조, 예상했던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걸 여쭤봤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요. 이 트럼프 행정부도요. 관세 부과하면 물가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물가의 상승이 예. 일시적인 거죠. 아, 그러니까 뭐냐면 올해는 물가 오른다. 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죠. 왜냐하면 예. 관세는 내년에도 올리고 내후년에도 올리고 이런 게 아니니까. 예. 물론 전제가 내년에 안 올린다는 거 어떻게 보장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런 가정을 놓고서 우리가 판단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정은 없이 예. 관세는 이번에 올린 것의 영향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이 되면은 관세 내년에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이 관세의 효과가 물가 상승 효과가 희석이 되거든요. 네. 참고로 작년에 기준금리를 4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3번이나 했잖아요. 근데 기준금리를 이 3번 인하할 때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를 넘어 있었어요. 예. 그럼 연준은 어떻게 그걸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지? 간단한 건요. 물가가 내려올 거라는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과거 데이터로 확신이 생겨야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가는 이제 안정이 될 거라는 그 경로에 있다라는 확신이 생겼대요. 네. 근데 성장의 둔화가 더 크니까 네. 성장과 물가를 보고서 이제 판단해 보니까 물가는 내려올 것 같은데 성장이 이게 둔화가 되잖아요. 예. 그럼 성장이 더 둔화가 되면 물가는 확 주저앉아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부담이 크지가 않으니까 결국엔 성장에 포커스를 두면서 금리를 인하한 건데 이번에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물가가 올라오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거나 네. 혹은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한두 번 정도 올라오잖아요. 예. 그럼 걱정이다. 예. 금리 인하 못한다. 이게 아니라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얘기부터 할 거예요. 이거 일시적이다. 근데 일시적이지 않은 근거를 대기가 또 애매하죠. 애매하죠. 네. 그러면 이거는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쉬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금리 인상으로 다시 끌어올리려면 예. 어마어마한 물가의 폭발이 나타나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이 연준에서도 결국에는 이 관세의 효과를 바라보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성장의 둔화가 워낙에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좀 커지면 예. 나중에 연준이 이거 독박 쓸 수 있거든요. 예. 이 독박이라는 말이 뭐냐면 성장 둔화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거 당연히 보이는데 성장이 더 무너지면 당연히 관세로 인한 물가 효과는 마찬가지로 같이 무너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뻔히 알면서 금리 인하 안 하면 너네 책임이야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마 제한적인 금리 인하에 들어가겠죠. 네. 제한적 금리 인하는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적게, 예.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늦게 이제 이런 형태의 금리 인하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가능할 거라고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이렇게 강력하게 시사하고 희망하는 이유는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또 걱정해야 될 부분이 회사채인 것 같습니다. 아, 예. 통상적으로 회사채는 뭐 통상적인 거긴 합니다만 3년물에서 5년물이 많은데 예전에 발행됐던 회사채는 그 코로나19 기간 동안 네네. 초저금리 기반으로 발행됐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굉장히 경한 그런 회사채가 많이 발행됐는데 네네. 이게 이제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번에 차환하기 위해서 새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예전에 비해서는 높은 이자를 감내하면서 회사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회사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네네. 그 예전의 회사채 쿠폰하고 네네. 이자 수준하고 지금의 이자 수준은 금리 수준을 봤을 때 이거 갭이 적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연준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못하게 네. 하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는 할 것 같다라고 했었을 때 네네. 고금리 인하 수준만 가지고 네네. 경기를 막거나 예. 경기를 어떻게 보면 부양할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있을까 예.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제한적 금리 인하라는 건요. 사실 경기를 갖다 들어 올리는 형태의 금리 인하는 아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거는 사실은 그런 모든 것의 부담을 다 없애버려야지 예. 진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근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OBBBA 법안 같은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관세를 부과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성장의 둔화를요 규제 완화하고 그 다음에 감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보완해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다만 이 금리가 높은 충격을 갖다 더 낮추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 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는 지금 사실 실업률을 보면은 이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연준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둔화돼서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이민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 노동의 공급이 줄잖아요. 그럼 실업률이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연준은 실업률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예, 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단순히 회사채 시장의 균열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하의 속도를 확 높여야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아주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여러 목적 때문에 실행하고 있는 감세 기조와 그리고 이민 정책에 대해서 고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완충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차기 의장 임명 가능성도 얘기를 자꾸 합니다. 네네. 실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 이게 그 두세 달 전에 이미 뭐 파이어 한다 이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훨씬 커요. 왜 그러냐면 그때 파월을 갖다가 파이어 한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인플레이션의 파수꾼을 갖다가 전부 다 재갈을 물려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초소에서 근무하는 초병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인플레이션이라는 적군이 내려왔을 때 경계감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 21년도에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별거 아니야 지나가게 놔도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물가가 엄청 뛰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두려움을 반영하면서 장기 금리가 되게 많이 뛴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10년짜리 국채 금리하고 이 20년, 30년 금리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한 4.2 정도 나오는데 예. 지금 20년, 30년짜리 4.8이 나와요. 예. 이 둘의 갭이 되게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막지를 못하고 장기적으로 높아질 거야 이런 이제 두려움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실제 파월 의장을 해임을 한다. 그러면은 이 장기 금리가 오히려 더 크게 반영을 할 수가 있고 그럼 파월 의장을 갖다 해임해서 얻을 수 있는 득보다 해임해서 받을 수 있는 실이 훨씬 더 커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예.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의 해임에는 조금 신중할 텐데 그럼 해임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해임하지 않고 그림자 의자처럼 이제 후임자가 들어와 있는 거죠. 예. 후임자가 들어와 있고 인선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연준 의장의 입김에서 조금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그 입김이 아무래도 더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네. 무력화가 되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파월 의장이 갖고 있는 굳은 심지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뭐 지금까지 설명 주신 내용으로 연준이 의도하고 있는 부분, 물가를 어떻게든 더 확정적으로 우리가 안정화시켜야죠. 그리고 트럼프, 경기도 이거 주저앉으면 안 된다. 이 두 사람들의 뚜렷한 미국 경제를 고민하는 부분들이 뭔지는 이해를 했는데 네네. 이 두 힘이 서로 충돌하다가 혹여나 서로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계약이 돼서 경기도 둔화되면서 물가 상승까지 함께 오는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절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연준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마 지지난달 FOMC에서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연준이 이런 싸움을 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실업률이 치솟는데 물가가 네. 뛰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통화 정책을 운영해야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연준에는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코멘트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성장을 바라보고 있고 연준은 물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느 한쪽을 갖다가 완전히 배제시키고 가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 보통 물가가 뛰는 이유는요. 물가를 너무 방심해서 바라봤었을 때 뛰는 경향이 되게 높아요. 70년대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70년대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했을까? 근데 바보같이 행동한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 하루하루를 사는 과정에서 보면은 예. 미래에 그렇게 물가가 뛸 거라는 생각보다는 당장 눈앞에 먹거리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 이게 지금은 고용은 둔화되고 물가는 오르는 쪽으로 이게 당장 스태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방향성은 그걸 조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간중간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연준은 계속해서 통화 정책에다 어느 정도는 반영하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관점을 바꿔서 환율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트럼프 1기 때 보면요. 트럼프가 중국에게 관세를 고도로 부과하니까 중국이 그 관세 부과 효과를 낮추기 위해서 환을 건드렸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죠. 위안화를 네네. 떨어뜨렸죠. 근데 이번에도 적지 않은 나라들이 트럼프가 부과하는 관세율 이거에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여나 해외 국가들 중에서 누군가가 네.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예전 트럼프 1기 때 중국이 했던 것처럼 우리 자국 화폐 가치를 좀 떨어뜨려서 관세 부과했던 효과를 낮춰볼까 이런 적응을 한다면 네네. 이게 환에도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스위스가 제 생각에 조금 눈에 밟혀요. 왜 그러냐면 스위스가 이번에 39% 관세를 맞았거든요. 예.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스위스가 어떤 상황이냐면 스위스 프랑이 굉장히 고평가돼 있어요. 예. 스위스 프랑이 하나의 안전자산 같은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스위스 프랑에 대한 선호도가 높죠. 제가 2003년에 은행에 들어간 다음에 2004년, 5년에 은행에서 외환 창구 담당을 해서 환전 담당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1스위스 프랑이 얼마였냐면 제 기억에 750원 했거든요. 예. 오늘 보면 1,700원이 넘습니다. 앞에 일자가 붙었어요. 그럼 스위스 프랑은 그만큼 비싸졌잖아요. 네. 그럼 스위스 제품의 가격이 높아진 겁니다. 그건 맞죠. 네. 지금 스위스 프랑이 달러 대비로도 거의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잠깐 보시죠. 자국의 통화 가치가 절상이 됐잖아요. 스위스는. 그럼 그만큼 수출이 불리해지죠. 예. 거기에 39% 관세를 맞았어요. 이런 거 이제 어려운 말로 사면 초과라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스위스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서 스위스 대통령이 미국에 넘어갔는데 저기 상무장관이나 재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무나 못 만났어요. 예. 그래서 그 마크 루비오만 만나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 관세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도 되게 답답한 거죠. 그리고 아마 화도 나겠죠, 당연히. 네. 근데 스위스 입장에서는 그러면 관세는 미국이 낮춰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자국 통화 가치는 자기들이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스위스도 그 비슷한 케이스를 14년, 15년에 겪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유로존이 양적 완화하면서 유로화가 엄청 약해졌거든요. 예. 근데 스위스는 양적 완화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럼 스위스는 가만히 있는데 유로화는 막 퍼져 나오잖아요. 네. 그때 스위스 프랑이 너무 강해지면서 스위스가 수출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스위스가 그때부터 뭘 시작하면 금리 인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스위스 프랑을 갖다가 가치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요. 선제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스위스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지? 지금 이미 0%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22년도에 물가 올라올 때 금리 올린 거 있죠. 다 내려놨어요 이미. 예. 예.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금리 재진입 가능성이 이야,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도까지입니까? 스위스가 마이너스 금리까지 다시 내려간다는 얘기는 예. 스위스는 스위스 프랑의 과도한 절상에 대한 경계감, 이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낀다는 거죠. 그럼 스위스 프랑이 자국 통화 절하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다른 국가들도 지금 관세를 다 부과받았지 않습니까? 네. 다 부담이 크죠. 네. 근데 스위스가 자국 통화 약세를 만들어요. 그럼 다른 국가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자국 통화 약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영란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하했거든요.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22도 유럽중앙은행도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좀 높아지는 것 같고 네. 일본도 원래 금리 인상해야 되는데 네.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고 주춤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자국 통화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절하해 보려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가능성 네. 그리고 그런 국가들의 통화가 절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원화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네요. 하나의 경쟁이 되는 거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환율 전쟁의 가능성을 하반기에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별로 관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자국 화폐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는 움직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말씀 주셨고요. 이번에는 점점 더 좀 뭐라 할까요? 막강한 세력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 브릭스 국가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러시아, 인도, 중국 이 세 국가 뭐 브라질까지 합치면 이 브릭스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의 시장 규모를 다 합쳤더니 이제 G7보다 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브릭스 국가들은 점점 탈달러 기조를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달러의 가치에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달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그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는 달러를 안 쓰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국가의 통화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써주느냐,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신뢰하느냐. 그러니까 쓴다는 얘기는 신뢰하니까 쓴다는 얘기죠. 화폐로서. 예. 그걸 갖다가 조금씩 더 줄여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올해 1월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인가 뭐라고 했냐면 브릭스 국가들이 자꾸 탈달러 얘기하는데 그럼 관세 100% 때리겠다고 이런 얘기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교수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은 20년 전에는 브릭스라는 단어 처음 나왔을 때는 예. 약간 신흥국의 성장이 강한 국가들을 가리키는 예, 어떤 맞아요. 이미지였는데 예. 지금은 약간 반미 이미지가 되게 좀 반미 공동 블록 뭐 이런 예. 느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 브릭스 국가들에 대해서 부담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에 대해서 50% 관세 때렸는데 예. 참고로 브라질은 대미 무역 적자국입니다. 예. 무역 적자국한테 흑자국들도 15% 맞는데 적자국이 지금 50%를 맞는다.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 대해서 그럼 왜 50%를 때렸냐? 첫 번째는 보우소나로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 이게 1번인데 예. 그것보다 더 큰 거는 결국에는 이 정치 탄압도 있겠지만 브릭스 국가의 일원이라서 마음에 안 드는 게 굉장히 컸겠죠.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인도를 압박하고 있는데 예. 인도한테는 25% 관세 플러스 추가로 25%를 때리겠대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해서 수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24시간 이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24시간이 생각보다 좀 길어진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러시아가 왜 저렇게 버틸 수 있느냐? 봉쇄를 하고 있는데도 버티는 이유는 봉쇄가 느슨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어딘가 구멍이 있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러시아산 원유 사주고 인도에서 사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을 많이 하니까 러시아가 외화를 벌 수가 있고 그러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봉쇄를 하려면 결국에는 러시아산 원유를 사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인도한테 너희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사기 때문에 추가 관세를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중국한테도 러시아산 원유 계속 사들이면 2차 관세 때릴 수 있어. 이런 가능성을 갖다가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기분 또 나쁘잖아요. 그럼 우린 미국 없이 살아보기 해볼게 하면서 오히려 또 중국이나 인도, 러시아하고 또 공고화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미국의 관세 부과 때문에 관세 부과가 끝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일부 국가들, 관세 협상을 한 국가들은 이 관세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 이 디테일에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협상하자마자 며칠 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 이제 잉크 마르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세 협상을 하지 못한 국가들은 그 불만 때문에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모습들. 예. 그래서 미국은요 여전히 이 관세 협상의 문제 있잖아요. 이 관세 협상의 문제가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 아니냐. 그래서 우리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네. 그 얘기를 조금 더 체감하게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브릭스 국가들이 점점 성장하고 결속되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 전 세계적인 달러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누르기만 해서는 답이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뭔가 또 다른 전략 전술 아니면 브릭스 국가들 스스로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달러를 배제하고 또 교역을 할 수는 없는 구조니까 뭔가 좀 느슨한 형태로 다시 연대가 될지 아니면 조만간 브릭스도 뭐 회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때 또 뭔가 브릭스 예전에 유닛이라고도 불렀고 브릭스 페이라고도 불렀는데 네네. 그렇게 다른 살림 차리는 걸로 또 나갈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미국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예. 관세로 자꾸 이렇게 깡패처럼 하면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경제 블록을 만드는 거 아니냐, 교역 블록을.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예. 그럼 달러의 패권도 약화될 테고 했더니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한마디 해요. 무역 흑자국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예. 왜냐하면 어느 시장에나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는 사람이 있는데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시장이 성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갖다 무역 흑자 적자로 가져오면 파는 사람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버니까 무역 흑자예요. 예. 근데 그걸 사서 돈이 나가는 사람이 무역 적자국이죠. 네. 그럼 지금 전 세계가 물건을 파는 무역 흑자국이고요. 예. 미국이 그 물건을 사주는 무역 적자국이에요. 예. 교역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러시아한테 관세를 부과해도 러시아 충격이 크지 않은 건 네. 미국이랑 러시아랑 교역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러시아가 미국에 수출하는 게 크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무역 흑자국들이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니까 미국 흑자국들은 관세에 충격이 있죠. 네. 그걸 사들이는 무역 적자국 입장에서는 충격이 크지가 않아요. 무역 적자국이 오히려 유리한 거죠. 예. 그럼 잠깐 보시죠. 예를 들어서 무역 흑자국들끼리 블록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자국끼리 교역을 하겠대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무역 흑자국끼리 모였습니다. 예. 그럼 누가 사요? 그렇네요. 사주는 사람이 없죠. 예. 그러면 그 흐름은 느슨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바로 반론이 증거 대봐. 요번에 보시면은 관세 협상 할 때 각국이 각자 도생하는 모습이잖아요. 예. 연합해서 똘똘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브릭스 국가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히 미국 없이 살아보기라는 게 예. 브릭스 국가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첫 번째 바라볼 필요가 있고 네. 이번에 애플 케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뭐 인도에서 오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도 예외적인 것들을 좀 찾는 방법들 예, 그런 것들은 아마 같이 고려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부에서부터 2부까지 국대적인 어떤 경제 흐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셔서 지금 판세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확실히 이제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기조 그리고 네. 우리나라 원화 가치에 대한 예상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네네. 일단 이 지금 상황들을 전부 종합했을 때 한은은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 기준금리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예,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선진국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 이거 이제 뭐라고 하냐면 IPF라는 말을 써요. 네. 이게 이제 IPF가 인티그레이티드 네. 그다음에 팔러시 프레임워크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티그레이티드는 여러 변수를 종합해서 본다는 얘기인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봐요. 성장하고 물가죠. 그래서 성장하고 물가 때문에 연준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예.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성장하고 물가도 봐야 되는데 두 개를 더 봐요. 뭡니까? 두 개가 더 뭐가 있냐면은 그 국내적인 금융 안정. 예. 그게 가계부채죠. 예. 두 번째는 대외적인 금융 안정. 그게 미국하고의 금리 차입니다. 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는데 인하의 속도가 빠르질 않죠. 예. 그러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하기가 네. 그렇게 빠르게 인하하기가 쉽지가 그럴 필요가 않겠죠.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내적인 금융 안정인데 이게 가계부채인데 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상반기에 많이 늘었거든요. 네. 이 가계부채의 급증을 동반한 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에요. 예.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가계부채가 이게 확 빨려들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니까 가계부채가 급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크게 높게 뛰다 보니까 627 대책으로 묶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를 하면 오히려 시그널을 이상하게 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가계부채하고 부동산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다 보면은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네.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마찬가지로 적게 인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10월이나 11월 정도에 한 차례 인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그러면은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한은이 이러면 어떡하냐? 네. 금리 인하 조금 하면 어떡하냐? 대신에 그 자리를 누가 메우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추경이 메우고 있죠. 예. 올해 추경이 23년, 24년에는 추경이 없었어요. 예. 우리나라 성장률이 둔화돼도. 근데 이번에는 이제 추경이 나와주고 있죠. 예. 그래서 1차 추경이 13.8조고 2차 추경이 30조가 넘었습니다. 그럼 40조가 넘는 추경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예. 이게 6, 7, 8, 9월에 좀 집중적으로 쏟아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 내수 경기 부양에는요 일정 정도는 좀 금리 인하가 없더라도 네. 밑을 받쳐주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성장 모멘텀이 조금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환율에도 조금은 좀 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율은 조금 이제 성장 모멘텀이 생기는 만큼 막 위로 뛰어 올라가는 것보다는 예. 상단이 좀 약간 제한이 되면서 예. 서서히 하단을 여는 쪽으로 예. 좀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여러 변화들, 우리나라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